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가여운 영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사실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파묘 700만 돌파, 그리고 듄 파트 2 엄청난 흥행 기세. 이 속에서 과연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가여운 것들, 이 영화를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보시고 또 얼마나 많이 저희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실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덕분에 제가 또 용기를 얻고 가여운 것들 이분과 함께라면 진행시켜 이렇게 또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게스트, 원래는 공포영화 매니아로 저희가 가끔 공포영화를 다룰 때마다 자리를 빛내주셨었지만, 오늘은 공포영화가 아닌 기묘한 성장영화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마라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네, 살다 보니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죠? 꽤 됐어요.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마지막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참 언제나 저희 방송 나와주실 때마다 대부분 기묘하고 괴상하고 조금 소름 돋는 그런 영화들 다뤄주신 우리 마라님이신데, 오랜만에 나와주신 만큼 근황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근황이 참 별거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 있더라고요. 파내고 파내서 판에서 겨우 찾은 진주 네. 하나. 제가 약간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지만 될 수 없는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왜 될 수 없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말고도 저보다 더한 남편도 또 결혼을 똑같이, 하셨으니까. 네, 똑같이 버리지를 못해서 진짜 집이며 작업실이면 짐이 진짜 많은데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놀러 갔었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입던 옷도 그냥 계속 입고, 근데 그게 꼭 막 비싼 명품이고 막 브랜드고 이런 옷이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산 옷을 그냥 그걸 계속 입고 다녀. 그럼 마음에 드니까 입는 거 아니야? 또 버리기는 뭐한 거지. 근데 입을 수는 있어. 그런 거죠. 옷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두르고 밖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안 입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입고 밖에 나간다는 건 어쨌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옷이기 때문에 계속 입으신다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옷을 또 사고 싶긴 하잖아요. 그렇죠.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옷이. 적금처럼. 네. 해지 없는 적금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거 아까운 것도 있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또 그 나라에서 옷을 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버려. 또 특이한 옷도 못 버려. 그 기본템도 못 버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없네요. 옷에 파묻히며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웃긴 게 또 입던 옷만 입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원래 쇼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내가 뭔가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그래서 옷을 사지 말자.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냐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일산에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라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자. 근데 남편이랑 이제 어디 데이트하는 시간이 좀 잘 없으니까 그래 그럼 오늘 날이다 하고 같이 가서 돌아봤죠. 쇼핑 데이트. 네, 근데 사실 저는 차 안에 있고 싶었어요. 네. 왜요? 쇼핑하러 갔는데 왜 차에? 아니, 그거 되게 김 빠진다. 같이 갔는데 차에서 안 내린다고 하면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할 일이 있긴 있었는데 좀 고민을 했어, 일단 나갈 때도. 근데 할 일이 있었는데 작업할 게 있으셨기 네, 때문에. 근데 내가 쇼핑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일단 아니고 뭔가를 사지 않는데 아이 쇼핑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뭔가 구경할 거면 사야 된다. 네. 근데 남편은 또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서로의 시너지가 맞물려서 거대한 그런 줄 알았는데 거대한 지출로. 네, 근데 한 번
그래도 한번 구경이나 한번 음. 하고 이제 남편 따라서 갔다가 이제 또 신세계더라고요 거기가. 네, 그 좋더라고 물건들이. 백화점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 신세계라는 거죠? 새로운 아니, 세계? 근데 이게 너무 싼데 독특한 옷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마라님께서 패션 스타일이 좋으시긴 하지만 또 특이한 거 굉장히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막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그 디자인이 특이한 거는 이게 사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뭐만 집으면 4,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시장이야? 뭐 4,000원? 또 되게 상태 좋은 것들이 10,000원? 근데 진짜 상태가 좋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서울에 우리 좀 그런 뭐 이태원이나 홍대에 있는 빈티지 가게들도 결국에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떼오는 거기 때문에 떼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들이 일단 되게 좋고 근데 너무 싸. 그래서 제가 되게 쇼핑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남편보다 더 많이 사가지고 남편분이 얘 뭐지? 좀 싶었겠는데요? 얘 뭐 차에 있다고 해놓고. 근데 심지어 제가 골랐었던 어떤 아우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몰랐는데 그게 또 어떤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근데 2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정가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혹시 좀 거의 새 제품이었어요. 브랜드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그 뭐라고 읽더라? 정말로 브랜드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신사 쪽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무신사 쪽 브랜드라고요? 무신사 스탠다드? 몰라요. 무신사에서도 파는 무신사 어플에서 본 듯한 로고라는 거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분 그냥 아니 이 사람 뭐야? 사장님이 이 섹션이 되게 다 새 제품이고 브랜드다 하면서 슬쩍 봤는데 저랑 좀 스타일이 맞길래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골랐는데 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기서 명품을 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명품 브랜드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은 3-4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2만 원은 싼 게 아니구나. 2만 원은 거기 물가가 그런 거죠. 굉장한 브랜드를 제가 골랐다. 약간 나는 이런 지금 의미로. 3-4천 원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 차에 있겠다가 나온다고 한 너는 갑자기 2만 원어치를 고르냐. 이것은 4천 원 기준으로 하면은 5배 차이에 그런 가격이다. 그렇죠. 네 그 옷 하나면 내가 지금 이 집은 옷을 5개 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샀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랑 저랑 진짜 거의 3봉지 옷을 봉지요? 봉지째로 옷을 보통 봉지라고 왜냐면 봉지째 산다고 거기는 하나? 봉지에 담아줘. 커다란 비닐 봉지에 거의 옷을 쓸어 담으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트 든든하게 박앤세일 같은 건가? 네, 든든하게 이렇게 사 왔는데 네. 20만 원? 진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요 분명 3-4천 원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지 3-4천 원 않았어요? 그리고 2만 원 그러니까 약간 10,000원대도 많이 샀죠. 외투를 좀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3-4천 원은 맨투맨 뭐 이런 거 있죠. 후드티 3-4천 원이 기본인 시장에서 20만 원을 굉장히 플렉스 해버리셨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까 분명히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들여왔으면 이만큼 나가야 된다. 밀어내기가 돼야 된다. 우리 큰 결심 하자. 해가지고 이제 옷장 정리를 싹 해가지고 버려볼 결심. 네. 버리셨나요? 헤어지셨나요? 헤어질 결심? 헤어진 거 많아요. 그제야. 그제서야. 근데 어쨌든 집 입장에서 보면 내용물의 총량은 똑같네요. 똑같아요. 들어온 만큼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2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참 그 마라님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뭐 꼭 그게 옷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집에 뭔가가 이렇게 쌓이고 근데 또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저 교복도 아직 있고. 그건 왜요? 그건 공감이 안 되는데요? 뭐 입을 날이 있어요? 중학교 교복은 일단 버리는데 성공했어요. 성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등학교는 아직 30대를 더 보내고 아니 근데 남편 나이 아시잖아요. 네. 꽈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마라님 남편분이 마라님이랑 나이 차이가 없진 않아요. 좀 있으신데 꽈복이 있다는 것. 꽈복이 대학 때 세월을 입는 알겠죠? 대학생 때 입는 옷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20여 년 전에 입던 옷 아닌가요? 남편분께서.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돋바 있으세요? 대학, 있어요? 대학 때 입던 거 네. 저는 버렸을 거예요. 다 버려요. 근데 저도 꽈복은 있어요. 꽈복?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라님 남편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입진 않아도 그 옷에 방금 저한테 교복을 아니 그니까 공감 못한다고. 아니 근데 했던 것 교복은 좀 버려야 된다. 좀 그래. 교복은 이제 뭐 그렇잖아 좀. 맞아요. 좀 그런데 그래요. 아직 시간 좀 필요해. 나 이별할 시간. 뭐. 헤어질 결심이 필요해. 이 추억들과. 근데 이게 진짜 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부럽긴 하거든요. 그런 게. 왜냐면 깔끔해. 그냥 맞아.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일단 없고. 집이 좀 넓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친구들이 뭐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하면은 절대 사물을 말하진 않아요. 소비할 수 있는 거.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쓰고 버릴 수 있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왜냐면 이제 사물은 이제 나에게 올 데가 없다. 둘 데가 없다. 책도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이제 또 엄청 중단했어요. 책을 또 엄청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차라리 가가지고 진짜로 소장하고 싶은 것만 사는 하자. 걸로. 원래는 좀 그냥 읽고 싶으면 사고 뭐 이런 거 많이 샀었는데 제가 이사를 좀 2년씩 다녔었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이사할 나오거든요. 이사할 때 책은 진짜 끝판왕 아니에요? 끝판왕이죠. 거의 가구 다음으로 빌런이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 이사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아니 책이 진짜 무겁거든. 진짜 무겁고 이게 형태가 변환되는 것도 아니고 짐 같은 걸 싸거나 옮길 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끝나요. 저기서 불태우고 싶었어. 그걸 제가 그 책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분석행유. 노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네. 이사 준비를 하는데 네. 저 너무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구제시장이 아니라 그 헌책방거리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덤핑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책도 이제 그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짐은 뭘까, 옷은 뭘까, 막 요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남편은 이제 자기는 식사동만 가겠다. 선언. 맛에 들렸어. 대국민 선언. 앞으로 평생 나는 입으로 식사동의 수주를 맡긴다. 왜냐면 이게 매물들이 예를 들면 우리 동묘나 화학동 가면 그 되게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뽑아내는 걸 좋아해 또. 이거 찾는 재미. 네. 막 그렇고 이제 저희 자체가 막 뭔가 유행에 민감하고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제시장 가가지고 보물 찾기 하는 게 또 재밌다. 그러니까 쇼핑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컨텐츠다. 거기서 그걸 찾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배님들도 혹시 구제 빈티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식사동 가시면 쫙 널려 있어요. 생각보다 퀄리티랑 또 괜찮다 물건들이. 내비게이션에 그냥 식사동 뭐 구제. 네, 식사동 구제거리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제 딱 나와요. 저도 그 처갓집이 일산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는 길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라님과 마라님 남편분처럼 명주실 뽑듯이 그 안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실실 뽑아내는 그런 재미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요. 해서 선배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 그 패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평소에 또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거 칭찬입니다. 아이고. 일반적이지 않게 잘 입는다. 그러니까 뭔가 제3세계 느낌이 나기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에서 튀어나온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지브리 월드의 마녀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 그런 패션을 좀 가끔 이렇게 선보이셔서 저희의 어떤 눈을 튀게 해주시는데요. 그 또 좋아하시는 작품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유도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러 영화도 뭐 장르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만의 독자적인
어떤 미적 양식을 구축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호러 영화 외에도 좋아하시는 감독님들 보면 뭐 팀버튼 감독님이라든지 뭐 웨스 앤더슨 감독님도 즐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도 오늘 가여운 것들 보면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패션 쪽으로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좀 이 영화 속의 패션 내가 한번 좀 입어보고 싶다, 뭐 이런 영화 있으셨나요? 내가 입어보고 싶다. 네. 근데 조건, 예를 들어서 뭐 팀버튼 세계관의 윌리 원카처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내가 실제로 입고 다니는. 근데 그런 시선이 없다고 치고 모두가 그냥 박수를 쳐줄 거야. 다 와 어떻게 그렇게 입으셨어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다 해준다는 조건 하에 좀 어떻게 입어보시고 싶은 영화 속 패션이 있으신가요? 와, 빌드업이 장난 아니시네요. 무슨 빌드? 아니, 와 이게 이렇게까지. 네. 아니 궁금했어요. 오늘 가여운 것들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도 패션이 굉장히 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특이하면서도 옛날 이거 어쨌든 시대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던하고 지금 구현해도 좀 촌스럽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유행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가여운 것들 영화에 있어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식사동 구제거리를 또 말씀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좀 선수를 치자면 그런 거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좀 장르 자체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마피아 영화 같은 것들 보면 그 남자들이 그 정장, 턱시도 이런 걸 딱히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패션 한번 개인적으로 남자로서 좀 입어보고 싶다. 근데 꼭 요즘 제가 맨날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고 막 편하게 입고 다니다가 그렇게 한번 딱 자켓이랑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어디 가?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둘러대기가 바빠가지고. 혹시 우리 마라님은 뭐 있으신지? 제가 평상시에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떠오른 영화는 짐 자무시 감독님 영화 중에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 이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뱀파이어 약간 좀 틸다 스윈턴이랑 토미 델스턴이 네. 그들이 굉장히 뭔가 현실에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입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윌리 원카처럼 입고 다닐 순 없죠. 다닌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들의 패션을 좀 갖고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한번 입어보고 싶다. 어제 공교롭게도 그 뭐죠? 더 페이버릿을 보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전작이네요. 그걸 보면서 저런 불편하고 화려하고 저런 머리와 가발과 그게 아마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 맞아요. 영국이었죠. 네. 그럼 그거 되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입고 다니는 그 큰 드레스 치마 이런 불편하고 저거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나라에 그 일본도 뭔가 가까운 느낌이고 진짜 딱 그 드레스 양식 그거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다. 전통 의복이면서 뭔가 좀 왕가의 그런 로얄한 느낌이 나는. 약간 궁금해요,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그런 어떤 거들이나 이거 꽉 끼는 거 뭐죠 이거? 코르셋? 코르셋 같은 거 좀 불편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경험 삼아서 저런 큰 드레스를 입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남자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할 거 자명하지만 중세 시대 기사들의 어떤 갑옷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 번 입고 안 할 것 같은데 안 입어봤으니까. 사실 갑옷은 입고 돌아다니려고 만든 옷이 아니잖아. 싸우려고 만든 옷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또 어김없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픽을 또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란티모스 감독님을 우리 마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약간 그 애정이 좀 삐져나온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마라님께서 남편분과 일산 식사동 구제거리를 탐방할 적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아성현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
저번 듄 파트 2 에피소드에서 우리 제빈님께서 파묘에 관한 개인적인 평론을 유튜브에 올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반도필름 오디오북 유튜브에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겠어요. 제빈님 링크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밑에 대댓글로 레스터버넴 1936님이 말씀하신 링크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링크를 남겨주셨다. 이거 뭐 제빈님인가요? 아닌가요? 제빈님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닉네임에 통일성이 없어. 이분 이메일이랑 뭐 인스타 아이디랑 카카오톡 아이디랑 다 생뚱맞은. 그러니까 레스터버넴 1936? 이건 또 뭘까 지금? 레스터버넴? 혹시라도 레스터버넴 1936님 제빈님이 아니었다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AS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성형팀님 관심 감사해요. 이어서 상큼따구님께서 아가일 에피소드에 1000캐시 후원을 해주시면서 댓글도 길게 남겨주셨어요. 세 분의 케미가 좋아서 너무 재밌네요. 최강록 배우님과 이금범 배우님이 스스로 잘생겼다고 할 때 밑에 은은히 깔리던 배경음악이 뚝 끊기도록 편집하신 분 센스가 대박이라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다 편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초면인데 방송 듣고 너무 재밌어서 배우님들 검색해봤습니다. 최강록 배우님은 최근 사진 보니 미스라진 닮았어요. 광록 배우님이 물론 미스라진도 굉장히 잘생기긴 했지만 원래 광록 배우님은 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수염을 좀 기르고 계신가? 수염 기르시고 작품 때문에 살크업을 하셔가지고 100kg가 넘으신대요. 그 촬영을 준비하시느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이어서 상급다고님이 그래서 얼른 잘생긴 삼촌으로 돌아오시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때 저희가 상큼따구님 닉네임 보고 이거 어원이 뭘까? 왜 이렇게 닉네임을 지으신 걸까? 궁금해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상큼따구는 조카가 아기 때 저를 무슨 이유에선지 따구이요 이모 발음을 잘 못했거든요. 따구이요라고 지 맘대로 불렀는데 그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닉네임으로 썼어요. 상큼은 상큼한 따구의 줄임말이죠. 따귀 아닙니다. 상큼한 따귀 아닌가요? 뭐 이랬었는데 종종 세 분이서 방송해주시면 좋겠네요. 얼굴도 모르는 출연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밌는 팟캐스트 방송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가일은 보지도 않았는데 댓글까지 남깁니다. 배우님들 모두 흥하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어서 후원도 하고 가요 라고 너무 감사한 감동.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요였군요. 이요. 따구 이요. 조카가 귀엽네. 이어서 듄 파트 2 에피소드에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듄 파트 2는 한 편 안에서 완결된 이야기 구조와 속도감이 있어 1편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원작을 읽은 듄 친작까지 나오다니 깊이 있는 영화수다 들었네요. 원작에서는 폴과 차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티모시 샬라메는 원카에서 보던 이미지와 완전 다르게 메시아로 각성한 후 발성까지 달라진 연기가 완전 멋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소탈하게 관광 즐기고 팬서비스 해주는 모습을 보니 배우로도 스타로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근데 저는 페이드 로타 역을 맡은 오스틴 버틀러가 너무 멋있었어요. 눈썹 밀고 대머리 분장을 해도 느껴지는 섹시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레아 세이드와 붙는 씬은 짧은데도 긴장감이 흘러서 좀 더 그 장면이 길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3편에선 안 나오려나? 드니 빌레브 감독의 SF 작품은 고전적이고 정적인 느낌이 들어 좋아요. 3편까지 또 언제 기다리나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듄 파트 2를 또 재밌게 보셨군요. 우리 마라님도 듄 파트 2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기대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보셨나요? 저는 용암액을 뚫어가지고 그 어렵다는 요즘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거의 매진인 거예요. 아니 마라님 네. 듄 파트 2 지금 용암액 자리를 따는 건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 따는 거랑 아이유 콘서트 티켓 따는 거 다음으로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C열에서 봤어요. A, B, C, C열? 네. 근데 좀 앞에서 보셨네? 그래서 엄청 좀 걱정 내지 고민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앞일까봐. 너무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뭐 약간 이랬는데 네, 듄 1을 봤을 때는 2열에서 봤을 때 되게 괜찮았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영화관에서 D열 정도에서 봐요. 일반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봐요. 그러니까 C열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표를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표를 나는 일단 못 구할 것 같은 거지. C 뒤로는 가기가 힘드니까. 아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티켓팅이에요 그냥 거의. 네. 임영웅 아이유 다음에 듄이에요. 심지어 제가 11시 반 영화였거든요. 오전? 그러니까 밤. 아, 밤 11시 반? 이 영화 그러고 길잖아. 그래요. 2시 반에 끝났어요. 와. 근데 심지어 그 다음 타임도 있었거든요. 그래 2시 막 26시 이럴 때 상영도 있더라. 근데 그때도 거의 표가 없었어. 거의 A열밖에 남아있는 게 없었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듄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C열도 나쁘지 않다. 오. C열이 보이면 C열이라도 고개 가셔라. 목 아프지 않았어요? 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저는 원래가 시야 들어오는 거를 선호를 해가지고 좀 꽉 찬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용화맥으로 보면은 제가 그냥 그 사막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너무 좋은 거지. 그 진동까지 느껴져. 그 사운드가 아무튼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C열 자리가 났을 때 그거라도 일단 잡은 다음에 이게 새로 고침을 계속하면은 운 좋게 취소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또 그걸 봤어. 그 취소되는 그거를. 그래서 딱 2열 두 자리가 난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바꾸려고 자리를 바로 또 없어지더라고. 이게 다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니까. 계속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새로 고침을 계속하는. 다들 리산 알가입을 기다리는 거야 그냥. 내 말이야. 네. 그래서 근데 영화 보셨는데 리산 알가입 가입하셨나요? 당연히 가입해야죠. 아니 근데 그게 그 용암의 그 굉장히 좌석수가 많잖아요. 한 600석 되나? 근데 그게 거의 저는 다 매진 상태로 본 거여서 600명이랑 내가 영화를 이렇게 본다는 경험도. 와, 근데 진짜 시네마틱한 경험이다. 네, 전 되게 좋았어요. 요즘 쉽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니. 드니 빌리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팬이죠. 그래서 듄을 원래 1편을 일반관에서 봤다가 그 재개봉할 때 용화맥으로 어렵게 다시 봤는데 이거는 무조건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 그냥.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정말. 물론 이제 좋은 영화들은 아이맥스로 찍었다 한들 일반관에서 봐도 좋지만, 좋은 영화는 사실 핸드폰으로 봐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라고 만든 영화는 웬만하면 체험을 해야 돼. 이거. 그렇지. 듣자 하니 소문으로는 또 탑건 매버릭도 4DX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 특별관 매니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탑건도 4D로 안 봤으면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같이 비행하는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전투기 영화니까 또 흔들리고 막 바람 나오고 막 나도 같이 그 뒷자리에 탄 거지. 그거 재밌었겠다. 재밌었어요. 의외로 또 특별관 매니아이신.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된 경험을 확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를 못 갑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이렇게 있다면 보자. 그런 거죠. 네. 아이맥스로 찍은 거는 이유가 분명히. 그쵸. 아이맥스는 또 그 꽉 찬 1.4대 1인가요? 그 화면비에서 나오는 그 시야에 꽉 들어오는 그런 또 압도적인 스펙터클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거 모르나? 구하기가 어려서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용암액 C열 막 검색해봐 후기를 어느 정도로 힘든가. 근데 생각보다 왜곡이 없었고 저는 막 그 어떤 배우 클로즈업에서 좀 왜곡이 있다는 후기를 또 봤었는데 사람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너무 그 중앙만 노리다가 이게 영화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원 때도 계속 그 좋은 자리를 노리다가 못했어요. 1편. 네. 그렇게 그냥 넘긴 때가 있어가지고 자리 있을 때 도전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 그러니까 C열이 그렇게 생각만큼 나쁘지만은 않다. 네, 근데 물론 사람 차이입니다. 저는 원래 앞에서 보는 사람이라. 최소한 마라님은 즐길만했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앞으로도 C열, D열에서 볼 의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나쁘지 않았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 보나? 자리가 없어서 못 보지.
맞네요. 자리 있으면 바로바로 CR이라도 괜찮다고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후원과 댓글은 우리 마라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깔깔스님 229화 듄 여기에 5,000원 후원하셨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황깔스님이라 이거예요. 황제 깔깔스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듄 1편 에피소드에 후원을 하셨다. 이제 듄 파트 2를 위해서 좀 예습을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감사하고 굉장히 뿌듯하네요. 좀 이제 최근 에피소드에 관심이 가는 것도 방송 제작자로서 굉장히 뿌듯하지만 또 예전에 묻혀있던 에피소드들을 발굴해주시는 우리 깔깔스님과 같은 선배님들 덕분에 또 방송할 맛이 나고 있다. 해서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끼는 지금 님께서 편지 감동이네요. 푸바오 떠난다고 울고 편지 듣고 또 눈물이. 현장에서 최민식 배우 역시 최고입니다. 스태프로 참여하시는 능력자가 계셨네요. 몰랐어요. 오, 멋있어요. 하트.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묘 에피소드에 그 안다다씨님이 나오셔서 파묘 연출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서 최민식 배우님께 실제로 써서 드렸던 자필 손편지의 내용을 이제 낭독해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파묘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저희 방송 꾸며주시는 게스트분들이 이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단한 분들 많아요. 다 이게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충무로 영화계에 중추예요. 뭐 오늘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라님도 지금 핫다까리 하시는 분 아닙니까? 뭐 증명은 못하니까. 네, 마라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과장해 주시면 네. 아니 뭐 과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마라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영화계에서 또 이제 또 중추를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멋진 분들이 게스트로 꾸며주시는 저희 방송 진짜 너무 뿌듯하고 또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사랑해주시는 선배님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새끼는 지금님께도 감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딴 얘기지만 댓글에 써주셨으니까 푸바오 떠난다면서요? 보지를 못했네 푸바오를. 거기 너무 그것도 사실 임영웅 아이유 듄친자 다음에 맞아요. 푸바오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줄 엄청 쓰던데. 맞아요. 푸바오 못 봐서 아쉽긴 한데 뭐 걔네 동생들 있잖아요. 뭐 아이바오 후이바오? 아이바오가 엄마인가? 후이바오 루이바오인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어쨌든 푸바오 건강관리 잘해서 중국으로 잘 떠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이렇게 후원과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이번 주 영화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신작 가여운 것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또 요즘 할리우드의 여배우들 중에서는 좀 요즘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구축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엠마 스톤의 신작이기도 합니다. 곧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 노미네이션된 영화죠. 가여운 것들, Poor Things 되겠습니다. 뭐 앞에 1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라님이 워낙에 감독님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동안 마라님이 공포 영화 외에 좋아하셨던 감독님들을 보면 뭐 팀 버튼, 뭐 웨스 앤더슨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영화 미학이 뚜렷한 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이 감독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내가 언제 한 번쯤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를 좀 꿈꾸게 만드는 감독님들. 근데 란티모스 감독님은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좀 창조하실까? 어떤 포인트들이
남다르시잖아요. 이승에선 글렀다. 여기 지금 이 삶에서는 뭔가 할 수 없다.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 되게 이분은 자기만의 인장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고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막 미술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난다는 게 평소에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감독님이거든요. 근데 전 재미없게 본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 일단. 그러면 일단 연출작은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아하셨던 작품은 가여운 것들 이전에? 저 킬링 디어 그거를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기이한 어떤 에너지가 끝까지 뭔가 사람을 끌고 가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는 사실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왜요? 그거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격 공포는 아닌데 제가 그 랍스터 보고 페이버릿까진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의 스타일 이제 잘 알겠다. 근데 킬링 디어 신호를 읽은 순간 이거는 이분 왠지 끝까지 갈 것 같다. 지금 이분 춤을 추면 끝까지 따라춰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끝까지 따라출 자신이 없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피한 감이 있었다. 그거를 쏙 빼놨네. 그걸 보셔야 되는데. 싫은데요. 진짜 앞으로 더 도전 안 해보실 건가요? 기회가 생긴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약간 이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전 약간 마라님이랑 비슷하면서도 반대인데 제가 아리에스터 감독님을 굉장히 연출적으로는 좋아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유정과 미드소마 너무 보기 힘들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연출력 인정. 그리고 그분의 깡과 패기 이건 킹정이지. 하지만 이분의 취향 이거는 나랑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던 감독님이라 저한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계속 나오긴 하니까 또 다른 의미인 거지. 그 아리에스터 감독님 영화를 보기 힘들어하는 거랑. 그렇지. 아리에스터 감독님 영화는 좀 무섭고 징그러울 것 같아서 못 보겠던 거라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은 그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어쩌다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의도적인 연출이기 때문에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마라님을 방송에서 영접하고자 제가 가여운 것들 극장에서 보았는데 어땠냐? 좀 인상 비평을 해보자. 제가 먼저 좀 해보자면 이어서 저는 영화 비슷해요. 방금 감독님에게 드렸던 평이랑 이 영화의 평이 좀 비슷한데 연출 좋다. 그리고 이 영화만의 어떤 미학, 프로덕션 디자인, 의상, 분장, 특수 분장 이런 거 너무 좋고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도 알겠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모로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조금 들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제 기준에선 과잉이었으니까. 근데 그 과잉이 란티모스 감독님이 의도하신 과잉이라 또 뭐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예전에 그 오스틴 버틀러 주연의 엘비스 영화 저희가 다뤘던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즈 루어만 감독님은 그 과잉이 체화된 과잉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이 과잉이야. 물랑 루즈 위대한 개츠비 엘비스처럼 계속 과잉의 미학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과잉인지도 모르고 영화를 과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건 잭 스나이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냥 그걸 과잉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란티모스 감독님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그거보단 좀 돼 있는 느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과잉의 미학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거야. 이런 의도로 아마 좀 접근을 하신 그런 게 아닌가 좀 느껴져가지고 좀 약간 다른 결의 과잉이긴 했다. 마라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되게 극장을 좀 자주 찾게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한 주였어요. 왜냐면 듄 용암액을 그 전주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여운 것들을 또 바로 또 극장에서 보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연이어서 지금 개봉을 한 거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객관적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거의 뒤가 결정난다?
그만큼 아무튼 중요하다. 첫 사실 샷과. 좋은 영화는 앞에 한 3분만 봐도 느낌이 와요. 이거 맞아요. 좋겠구나. 그래서 딱 처음 샷을 딱 봤을 때부터 이것은 이것은 내가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왔었고, 네, 저는 첫 샷부터 그냥 이것은 영화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네요. 어쨌든. 네, 전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을 드리면, 윌렘 데포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단 의사하고 과학자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서 해부학 강의를 이제 학생들 상대로 이제 하기도 하는 등 뭐 그런 인물인데 스스로를 갓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뭐 거만하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뒤의 내용이 사실상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갓 하느님이라고 칭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하느님이 이 하느님이 강에서 떠내려온 웬 여자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정상적이야. 어디 다친 데가 없어. 그래서 얘를 살릴까 말까 했어. 뇌가 정상적이니까. 근데 가만, 이 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 자살을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제 아무리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칭할지언정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굉장히 기괴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죽음을 택했지만 그 뱃속의 아기는 자신의 죽음을 뭐 탄생도 그렇지만 죽음도 선택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까지 죽게 하긴 뭐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느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 그 임신되어 있던 아기의 뇌를 꺼내서 그 자살을 시도한 여자의 머리에 넣는다. 그러니까 몸은 엄마지만 그 뇌의 주인은 그 엄마의 자식이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나오지만 자식이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캐릭터에게 벨라 백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 벨라 백스터 근데 뭐 이런 영화들이 좀 은근히 많았는데 라푼젤처럼 큰 거예요. 이게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밖에다가 막 이제 선보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벨라를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집안에서만 가둬가지고 우리 하느님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의 벨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바깥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덩컨이라는 우리 마크 러팔로 배우가 연기하는 이 시절 미남으로 나오죠. 이 시절의 카사노바 덩컨 웨더번을 만나가지고 덩컨 웨더번이 벨라가 너무 이쁘니까 외적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 외면만 보고 일단은 나랑 같이 포르투갈로 갑시다. 나랑 같이 사랑의 밀회를 떠나요. 해가지고 이제 떠나. 근데 떠나는데 하느님이 또 그것도 허락해줘. 그래 뭐 너 이제 전 세계를 한번 경험해보고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나 해라.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포르투갈에서부터 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직접 체화하면서 우리 벨라 백스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덩컨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가 바로 이 가여운 것들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가여운 것들이잖아요. 뭐 복수로 써있긴 하지만 단수로 그냥 가여운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벨라 백스터가 아마 가여운 것이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가여운 벨라 백스터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영화가 이 가여운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정 어떠셨는지. 진짜 좀 파격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예 일부러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예고편은 물론 보기는 봤는데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고 봤거든요. 최대한 좀 정보량을 사전에 좀 줄이고 없애고. 가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스토리라인이 사실 엄청 신선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 단점은 아니죠. 요즘 21세기에 더 이상 신선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구도인데 사실 저는 이게 그 톰 행크스 나왔던 빅이나 DC 영화였던 샤잠 같은 영화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던 아이가 갑자기 성인의 몸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란티모스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는 차이는 이게 좀 주제랑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빅에서의 톰 행크스와 샤잠에서의 주인공 빌리 베스는 어쨌든 어린 애였어.
그러니까 그게 몇 살이었든 5살이었든 6살이었든 7살이었든 8살이었든 몇 년은 어린 애로서 살아보고 정체성을 좀 고민해 보면서 갑자기 성인이 된 케이스였단 말이지. 근데 이 멜라 백스터의 특이한 점은 그 조금이라도 어렸던 시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애기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인 여성의 몸을 가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전 영화들과 선배 영화들과 비슷하면서도 가장 크게 주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글을 쓰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이것도 제가 조금 재밌었던 포인트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수 있어. 근데 그 태아의 뇌를 꺼내서 그거를 또 엄마의 머리에 집어넣는다는 것, 그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원작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한 포인트씩 뭔가 비틀어서 좀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게 이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좀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임신해 있던 아이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나오진 않지만 딸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아마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엄마의 뇌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도덕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타인의 시체를 조각보처럼 이어붙여서 만든 괴물이었다라는 점에서 끝나는 거지. 막 어떤 뭐랄까 좀 이 가족적이고 좀 뭔가 근친의 뉘앙스도 느끼게 하는 그런 배덕감은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멜라 백스터는 근친이라고 표현을 제가 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엄마의 몸을 취한 자식이잖아. 전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경우라고 상정했을 때 더더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고 딸은 어머니 역사를 따라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세상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가부장적인 세계관이었고 여성들이 살기에 남성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대관이었잖아요. 네. 딸이 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다음에 이 엄마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탐구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앞에 얘기했던 빅, 샤잠, 프랑켄슈타인 이런 영화들과는 비슷하면서도 주제적으로 굉장히 다른 결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게다가 좀 결국엔 아버지가 또 보낼 땐 쿨하게 보내주지만 약간 그 속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덩컨 웨더번도 어쨌든 열렬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는 또 이 벨라의 외적인 부분 내면은 전혀 몰랐고 내면을 알았다면 아마 데려가지 않았겠지. 근데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만 탐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남성 캐릭터들이 옆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았겠는가 좀 그런 부분도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남자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아빠 가빈 그리고 약혼자 맥스 그리고 또 변호사 덩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파리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많은 난리가 나죠. 수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 네. 근데 이제 뭔가 보면서 벨라를 되게 소유하고 뭔가 탐닉하려고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대로 소유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좀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 아버지 가디니아 하느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덩컨도 사실 말할 게 없죠. 언어나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그쵸. 통제하려고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니컬하지만 나이스한 친구처럼 보였던 그 헬이라는 인물도 약간 그 지적으로 그리고 이 세계의 진실을 네가 알아? 라는 뉘앙스로 이 멜라를 가르치려 드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멜라가 겪어가면서 좀 어떤 의식적인 성장
이 세계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런 모먼트들을 감독님이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긴 하다. 네, 또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더 랍스터도 그렇고 뭐 송곳니에서도 그렇고 더 페이버릿에서도 그렇고 또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엠마 스톤이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뭔가 동무로 시작해가지고 덩컨이랑 같이 추다가 또 추고. 그 장면 또 백미죠. 그러니까 초반에 엠마 스톤이 막 스텝을 밟으면서 나오면서 뭔가 그런 몸짓들이 애드립인가? 하다가도 아니 이게 안무가 있나? 너무 왜냐면은 그 자체가 너무 좀 즐거운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그 에너지대로 자유롭게 했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유명한 현대 무용수가 만든 거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 시작점부터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 영화에는 춤이 매번 거의 나오는 것 같다. 더 랍스터에서도 사실 각자 이어폰 끼고 좀 춤을 추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더 페이버릿에서도 거기서도 나오죠. 거기서도 춤을 추는데 그 춤들이 뭔가 기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춤이 많지.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 감독님의 어떤 시그니처 표현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도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통일성들이. 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몸으로 표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초반 시작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벨라가 이제 동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뉘앙스가 그 망아지들 이렇게 태어난 직후에 바로 걷잖아. 걔네는 말이나 소 이런 애들은 새끼들은 망아지나 송아지가 막 이제 어정쩡하게 막 이제 걷다가 폴짝폴짝 뛰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여줘서 확실히 이 벨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존재라는 것 그거를 약간 잘 육체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목을 봤을 때 가여운 것들? 복수야. 뒤에 들이 붙었어. 가여운 것들이 그럼 누구지?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는 영화의 결말까지만 봤을 때 이미 세상을 뜬 가딘의 집 저기 정원에 앉아 모여있는 쟤네들이 다 가여운 것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피상적으로는 들지만 사실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가여운 것들은 어쩌면 저 정원 바깥에 그리고 벨라 외에 이 전체 세계가 좀 가엽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약간 이렇게 느꼈어요. 그 벨라가 이제 덩컨을 만나 세계를 이제 유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는 그 매음굴에 갔을 때 뭐 포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마담 여성 마담이 있잖아요. 네. 그 매음굴에 어떻게 보면 관리실장 정도 되는 이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랑 여러 이제 대화를 하는데 벨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통 매음꿀이라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남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 고객이 왔을 때 여성들은 선택하잖아. 1번에서 10번까지 여성들이 서 있으면 선택을 하잖아. 그리고 그거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는 뭐 호스트바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소비자가 선택을 한단 말이야. 뭐 물건 고르듯이. 그거에 이제 벨라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조건 뭐 여성 인권 신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고객을 선택해야 할지 말지 그 고객도 나랑 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즐겁게 우리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포주 아주머니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계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 뒤에 갑자기 손녀딸이 있잖아. 이 손녀딸을 보여주면서 나도 뭐 네 얘기 다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손녀딸을 내가 먹여 살리고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하던 대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한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대사를 통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라보다 가여운 것은 벨라가 아니라 이 파악 불가능하고 타협 불가결한 이 세 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거 사회생활 해보면 느끼잖아요. 이게 사실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해줘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좀 그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뭐 별 트러블이 안 생기는 이런 타협들이 있잖아. 우리는 그걸 이제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아직 모르겠지. 그리고 저는 남자니까 흔히들 뭐 좀 답답한 어린 남자애들을 봤을 때 쟤 군대 보내야 돼. 군대 갔다 오면 다 괜찮아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군대 가도 그런 시스템을 배우게 되거든.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법적으로 옳은지를 차치하고 일이 더 수월하게 굴러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비단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전체 사회를 보면 곳곳에 이런 알게 모르게 그냥 하자고 넘어가고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포인트가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빅이나 샤잠의 주인공과는 달리 이 벨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6살, 7살까지의 정체성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자마자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바가 무인 거야. 백지인 거야. 그런 타협을 몰라.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어. 그런 사람의 순수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파악 불가능하고 타협 불가결한 세계를 쫙 이렇게 전시한다고 저는 영화가 생각을 해서 결국 영화가 제목이 뜻하고 있는 가여운 것들은 이 벨라라든지 벨라 주변의 친구들 뭐 약혼자가 아니라 그 바깥에 살고 있던 우리들과 그 세계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괴물이랑 좀 비슷했는데 최근작. 네. 그게 괴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이 대상을 좀 상정하게 되잖아요. 그치. 당연히 나는 그래서 그 괴물이 누굴까? 약간 주인공인가? 약간 이러면서 보게 되었었던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괴물이 이걸 보고 있는 나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접근하는 식으로 영화지. 뭔가 좀 전복되는 그런 것들이 가여운 것들도 좀 그런 비슷한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감독님이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앞에 팀 버튼 감독님이나 웨스 앤더슨 감독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만큼 우리 란티모스 감독님이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링 디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랍스터, 뭐 송곳니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더 페이버릿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여운 것들이 좀 이질적인 것 같긴 해요. 좀 맞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달라요. 팀 버튼 세계로 간 것 같아. 좀 어떠셨는지 이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 근데 놀라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고편을 봤을 때도 너무 그 전작들과 사뭇 다른 동화적인 맞아. 색채감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기대가 되면서 그랬었는데 그 원래 보시면 란티모스 감독님 광각을 잘 쓰시잖아요. 엄청 잘 쓰시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광각 플러스 왜곡을 엄청나게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죠. 왜곡을? 그러니까 광각 말고 어안으로 맞아. 밀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엄청 적극적으로 쓰이더라고요. 그 전작에는 그런 특징들이 잘 안 보이다가 더 페이버릿에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저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타이밍에 어안을 쓰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샷들을 배치를 했을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의도는 당연히 감독님의 의도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의도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샷처럼 저는 느껴졌다. 너무 자연스럽게. 감각으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이게 모든 샷이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촬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안 렌즈나 이런 왜곡 샷이 지금 정확히 다 어떻게 들어갔었는지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가장 딱 떠오른 게 그 배 위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막 대화를 할 때 덩컨이 오잖아요. 나랑 같이 뭐 산책이나 하자고. 그때 뭐 이제 벨라가 거절의 의사를 탁 이제 표출을 할 때 그 약간 민망한 듯한 상황에 빠진 덩컨의 모습이 그 어안 렌즈처럼 약간 CCTV처럼 나올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좀 어떤 해당 인물이 당황스럽거나 그냥 민망하거나 어떤 감정을 특정한 감정을 강렬하게 느꼈을 때 그거를 약간 좀 많이 확 왜곡을 해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 주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관객들이 확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좀 관조하려고 이게 계속 아무튼 아무리 런던 빅토리아 시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리얼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영화 맞아. 라는 걸 계속 뭔가 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페이버릿까지만 했어도 거기는 좀 리얼 베이스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극화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속이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이번 가여운 것들은 보면요. 그 하늘의 어떤 푸르름이라던가 바다의 어떤 또 색이라던가 심지어 그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에 저런 공중부양 전차가 모노레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건축 양식도 특이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에서의 뿐만 아니라 세트나 프로덕션 디자인에서도 왜곡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 장면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장면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선언 같기도 했어. 요즘에 워낙 이런 걸로 불타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페미니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주제를 어떤 영화가 강렬하게 논할 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실제 역사는 저렇지 않은데 실제 우리는 삶은 저렇지 않은데 영화가 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왜곡해버리니까 마치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지구 아니에요. 다른 멀티버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거기서도 거리를 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 하고자 하는 주제가 맞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너무 과몰입할 사람들을 위하여 약간 이 현실과 유리시키는 이 영화를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진짜 좀 생각해보면은 이게 완전히 리얼로 표현돼 버리면 이건 정말 불편의 그랬을 것 같아. 끝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야.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좀 덜 거부감 가지고. 근데 사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작품을 얘기하면서 덜 거부감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 영화가 인상 비평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 영화에 섹스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섹스씬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 뭐 그거를 단순히 눈요깃거리로만 쓰지 않고 주제를 뭐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10번이 나올 수도 있고 100번이 나올 수도 있어. 필요하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영화의 그 섹스씬 횟수는 필요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한 포르노보다 섹스씬이 훨씬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신체 훼손 묘사도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처음에 벨라가 완전 어린 시절 성장 전에 막 아버지 하느님의 어떤 수술실 연구실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시체에 칼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어떤 감성인지는 알겠어. 애가 아직 그 마치 성악설을 표현하려는 것처럼 그런 걸 표현하려는 거구나. 알겠어. 근데 거기서 굳이 막 클로즈업을 그 신체 훼손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힘들었나요? 이 감독님 진짜 이 감독님이네. 맞아요. 이런 게 좀 필요했나? 좀 너무 권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 맨 처음에 벨라가 벨라 잘라 뭐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칼로 막 시체를 찌르죠. 나 그 샷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탄을 왜요? 감탄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그냥 맞아요. 이게 뭐 상현 씨 말대로 필요했냐? 필요 안 했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보면서 느껴지잖아. 진짜 감독님답다. 감독님이니까 뭔가 이런 샷을 쓸 것 같다. 하긴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내면 그게 스타일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란티모스 감독님의 그 영화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또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보는 거죠. 너무 행복해버렸지 뭐야? 약간 저런 이렇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중간에 좀 우스갯소리인데 윌렘 데포가 그 뇌 자르잖아요. 아니 클로즈업. 난 근데 그건 또 거부감이 없더라. 나는 그 어. 고니 때문인 것 같아. 맞아, 그게 약간 좀 식재료 썰듯이 하는 느낌이 그래서 있었어. 나는 그냥 고니 확실히. 알탕 들어가는 거. 근데 난 그래서 그 곤 잘 못 먹긴 한데. 고니 맛있는데. 맛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래.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맛이 또 있잖아. 그 주름을 보는 그 맛. 그 국물에 이렇게 차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알탕 먹고 싶네. 근데 그런 표현들이 그냥 해. 약간 그냥 해. 그냥 그런 게 뭔가 이 감독님은 진짜 직진이다. 약간 이런. 근데 그 매운 꿀씨는 너무 많지 않았어요, 편집이? 이거 그 파트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섹스씬 나올 수 있어. 맞아요. 뭐 나올 수 있어. 그게 쾌락을 위해서인 것이건 뭐 주제를 위한 것이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의도도 뭔지 알겠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욕망이 있고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면 한 3명 정도만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많이 그쵸. 많았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파트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아버지가 아들들 데리고 와서 나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 나는 다른 성적 욕망은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두 아들들에게 직접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운꿀에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하고 근데 난 거기서 좀 터진 게 둘째 아들은 적고 있더라고. 노트 필기하고 있더라고. 아니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 편집해서 개봉을 했대요. 문화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섹스씬을 전체를 다 자른 게 아니고 그 웬만한 섹스는 다 괜찮은데 이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러네.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래 뭔지 알겠어. 근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마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이를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크로팔로와 하는 배드신들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그게 이 캐릭터의 어떤 즉각적인 해방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 마크로팔로가 연기하는 덩컨 웨더번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나르시시즘이라든지 뭐 약간 도취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도 해서 괜찮았다고 보는데 뒤에 그 세상에는 여러 욕망들이 있지. 이들이 더 가여운 자들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매운꿀의 스탠스가 너무 길고 반복적이고 많았다. 감독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뭐 거기 단역으로 나온 남자 배우들도 똑같이 고생했겠지만 와 엠마 스톤이 정말 이 영화에서 물론 이제 단순히 배드신만으로 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영화 전반에 굉장히 어떤 연기 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엠마 스톤을 위시해서 전반적인 배우들의 연기를 좀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저는 엠마 스톤이 씹어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녀를 쫓아가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신기한 게 엠마 스톤이 아무튼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었고 또 헐리우드 스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에 물론 더 페이버릿 있었지만 유독 이 가여운 것들에서 너무 새로운 얼굴? 너무 프랑켄슈타인 최적화 그런 그 피조물에 되게 최적화된 얼굴? 그런 이목구비가 꽉꽉 들어차 있고 뭔가 클로즈업 보면은 그리고 그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바로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걸음걸이라든지 걸을 때 그 팔을 휘저기는 어떤 그런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좀
너무 이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가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벨라를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적화된 이미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긴 했어요. 네. 물론 다른 영화들에서도 많이 봤고 더 페이버릿에서도 같은 감독의 작품으로서 같은 감독이고 또 같은 배우긴 한데 이상하게 가여운 것들에서 되게 새로운 얼굴을 본 것 같고 진짜 약간 좀 그렇게 생긴 피조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된 피조물에 가장 어울리는 이목구비를 뭔가 이미지도 좋은데 연기도 기가 막혀. 그러니까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역할 많이 한 걸로도 알려져 있는 배우지만 이 이미지가 딱 어떤 물론 이제 메이크업의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 이목구비를 딱 봤을 때 마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되게 무맛이야. 그게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빈 동아지 같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 갑자기 또 생각나는 네. 그게 있잖아요. 팀 버튼 감독님 영화에 보면 헬레나 본햄 카터 배우가 약간 좀 굉장히 잘 쓰이잖아요.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팀 버튼 감독님한테는 그 헬레나 본햄 카터가 있었으면은 뭔가 요르고스 란티모스한테는 엠마 스톤이 있나? 야, 있다. 약간 좀 란티모스 감독님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새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 페이버릿부터 시작해서 이거 찍고 그러면서 또 단편도 찍은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장편도 또 뭔가 계속 하시더라고. 그런 소문이 있죠. 지금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를 란티모스 감독님이 연출하시고 신하균 역할이었던 이제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꿔서 엠마 스톤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또 소식들이 있어서 더 좀 그렇게 공고히 느껴지는 둘의 관계가.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수위가 굉장히 높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위선이야. 근데 뭔가 이거는 진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둘의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서로가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엠마 스톤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도 노미네이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진짜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라랜드에서 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 캐릭터의 연기가 라라랜드의 그 캐릭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자신만의 미답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도 배우로서 굉장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이게 완전히 이제 유아기 때부터 사실은 마지막 엔딩 가서는 사실 이제 완전한 뭔가 딱 성장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딱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에서 피아노 치면서 첫 등장하는 그 장면과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의 벨라는 완전 천지 차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게 보였다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신압으로 약간 이렇게 맞아. 그만큼 저는 이게 단계별로 그 성장을 자연스럽게 뭔가 연구하고 표현해낸 것 같다? 그게 딱딱딱딱 분절돼서 보이는 느낌이 아닌 거죠. 계단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오르막으로 보인 거지. 뭐야 얘가 어떻게 어느새 이렇게 걸음을 똑바로 걷고 말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새삼 뭔가 그 엔딩에서의 딱 뭔가 딱 당차고 뭔가 딱 주체적인 어떤 벨라가 되어 있을 때 저는 바로 그 피아노 치는 샷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기서부터 그 샷부터 이 엔딩 샷까지 끌어오는 데 있어서 엠마 스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 그 몸을 되게 잘 써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연구 많이 했을 것 같고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엠마 스톤 너무 잘한 것 같고 또 이어서 그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 조연이었나요? 오른 것 같은데 마크 러팔로 사실 저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저는 좀 의외긴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역할 한 적 있었나? 사실 마크 러팔로를 떠올리면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은 MCU의 헐크로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헐크에서의 연기는
귀엽잖아요. 이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고 귀엽고 약간 개그 담당이기도 하고. 근데 또 스포트라이트나 블랙워터스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좀 꿋꿋한 느낌이 있어. 정의를 원하는 뭐 그런 꿋꿋한 또 사명감을 가진 또 그런 인물이 있고 좀 예전 영화긴 하지만 콜레트럴에서는 또 약간 마초적인 형사 잠깐 나오지만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재밌고 찌질하고 웃긴 카사노바 캐릭터를 한 적이 있었는가? 근데 왜 이렇게 또 귀엽게 잘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역할을 다른 배우가 좀 약간 느끼하게 잘생긴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이 했다면 진짜처럼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정이 안 갔을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정이 그렇게 많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근데 그 귀엽고 뭔가 꿋꿋한 이미지를 가진 마크 러팔로란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괜히 이게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뭔가 심술 부리는 듯한 나는 좀 귀여운 뉘앙스더라고. 맞아요. 좀 눈구렁이 같고. 거기 그 어디였죠? 벨라. 아, 나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 되게 약간 미남의 카사노바의 그런 걸로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설정도 재밌었던 것 같아. 아, 그렇게 좀 잘생긴 카사노바로 나오는 게. 저는 마크 러팔로도 굉장히 매력 있었고, 뭐 윌리엄 데포는 그 분장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프랑켄슈타인 같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극중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괴물이야 뭐 이러는데 나는 좀 멋있던데. 아니 그리고 왠지 사실 이게 프랑켄슈타인도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은 아닙니다만 네. 그 이미지는 약간 30년대 나온 그 뭔지 알죠? 그 유니버설 옛날 네. 영화 고디코라 몬스터로 나온 그런 느낌이 저는 월렘 데포 얼굴에서 느껴졌거든요. 맞아. 되게 프랑켄슈타인을 의도했나? 약간 이러면서 그러지 오히려. 않았을까? 그 특수 분장을 굉장히 그 각지게 턱을 만들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되게 기계 같으면서도 진짜 그런 부분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잘 좀 어레인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배우들 연기를 얘기해봤는데 그 외에 좀 연기적으로 좀 탁 눈에 띄었던 짧지만이라도 뭐 그런 배우들 없으셨나요? 문득 생각나는 배우분은 전 남편으로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장군. 장군님. 마지막에 엔딩에서 염소가 되어 그건 진짜 팀버튼스럽더라. 난 약간 카메라를 화성침공 생각나던데. 바라보던 그 뭔가 순진무구한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풀을 뜯어먹던 딱 그 표정이 좀 떠오르네요. 그분도 연기 재밌었어. 짧지만. 좀 강렬했었던 맥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고. 근데 저는 좀 이제 아쉬운 점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장군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캐릭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왜 벨라 백스터의 자살한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자살을 했는지 알겠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나는 그 마지막 산막이 좀 질질 끄는 느낌이더라고. 그 이제 맥스랑 결혼하고 이제 끝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결혼에 이 있어 이러면서 나오잖아. 심지어 덩컨은 쟤요 쟤 이러면서 뒤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또 갇히는 내용으로 가는데 약간 나는 좀 동어 반복적이지 않은가? 초반에 이미 했던 걸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기 직전에 큰 클라이맥스로 딱 닫아주려는 의도 자체는 알겠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좀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또 좀 브릿지 역할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뭔가 동어 방법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없다고 생각하면 또 마지막에 연착륙이 좀 힘들었을 그렇게도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알겠고 나는 그냥 염소 뇌랑 바꿀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하나 즉흥으로 넣은 느낌이었어. 근데 그 전 남편이 사실은 벨라가 자살을 결심한 어떤 핵심적인 또 요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어떤 상징적인 느낌이라 그리고 어떤 안 나올 수는 또 없을 것 그 시절 같고. 가부장의 총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은 음. 없지 않습니다. 음. 다만 란티모스 감독님이 제게 너무 버거울 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요운 것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마라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등급평가가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여운 것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작 가여운 것은 그녀가 아니라 파악 불가능하고 타협 불가결한 그녀 바깥 세계,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잘 만든 영화인 거 알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난 좀 힘들었다 이거예요. B+ 드리면서 그럼에도 충분히 좋은 점수라 이거예요. 이렇게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님은 좀 한 줄 평 어떻게? 저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란티모스의 세계 하고요. A 하겠습니다. A0? 음. 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네요. 그런가요? A+ 다음이니까. 아, 그쵸. A0. 역시 저와 마라님 사이의 이 간극 정말 태평양보다 크고 넓다. 진짜. 하지만 뭐 저도 취향이 아니었을 뿐 잘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독님의 팬분들이라든지 여기 주연 배우들의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킬링 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안 보면 집에서 보기 좀 힘들어요. 타야 돼요. 달리는 열차에 타야 돼. 중간에 못 내리게. 맞습니다. 집에서는 일시정지의 유혹이 있다고요. 해서 웬만하면 극장 가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라님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오랜만에 나와서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을 때는 또 친구들이 또 있었잖아요. 뭐 여러 다른 분들과 네, 또 같이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었죠. 또 네.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혼자서 이 오디오를 채운다 생각하니까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얘기하다가 갑니다. 저는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마라님은 함께 할 때 특히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게스트분들도 저마다의 매력으로 재밌지만 마라님과 저의 취향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멀거든요. 오늘 영화의 등급평가처럼. 해서 마라님 덕분에 또 이런 영화를 저희 방송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마라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리스트를 보세요. 가여운 것들, 보이즈 어프레이드, 맨, 이런 영화들 했겠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안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고 계시다, 마라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굉장한 실패작으로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하죠. 마담 웹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